자, 105페이지 봅니다. 자, 105페이지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종류는 대부채 총령입니다. 자, 대부 비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 비율. 자, 우리 대출 비율 이렇게도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자, 1억짜리 부동산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내가 자 5천만 원 한번 빌려볼까요? 그러면 이 대부 비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이 되겠죠? 현재 부동산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란 겁니까? 부동산 가치가 1억이니까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것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억짜리 부동산에 5천만 원이 들어갔으므로 자, 이건 대부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50%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집 살 때 대부비율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은행에 얼마를 빌리고 내 돈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예산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부비율이라는 용어와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채라는 비율이라는 용어를 비교하면 자, 제목이 부채니까 부채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내 돈을, 나의 돈을 지분이랐습니까? 이거 나 돈이 나 돈. 그죠? 자, 얘는 내 돈입니까? 타인 자본입니까? 다른 사람 돈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돈이겠죠? 나 돈입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다른 사람 돈이에요. 은행이든 친구 되든 관계없어요. 이걸 우리가 부채라 씁니다. 그러면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 얼마나 할까요? 나의 돈이 얼마요? 5천만 원이잖아. 은행 돈도 얼마다? 5천만 원이니까 이 100%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대부비율 50%라면 부채비율은 100%가 돼요. 만약에 제가 요거 60%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60% 같으면 대부비율이 60% 같으면 내 돈 얼마예요? 내 돈. 예? 4천만. 은행 돈이 6천만 원 되겠죠? 그럼 얼마 된다? 150% 되었으면 한 배 반 됐죠? 이 말이에요. 자, 만약 80% 한번 계산해 볼게요. 80% 제가. 그러면 내 돈 얼마요? 2천만 원. 은행 돈이 8천만 원 되거든요. 그럼 4배 되었습니까? 4배는 400% 나오거든요. 그죠? 만약에 90%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90% 같으면 이 90%라면 대부분이 90%라면 자, 내 돈이 얼마입니까? 1천만 원 밖에 안 되죠? 은행 돈이 9천만 원 되니까 이런 경우는 9배를 900%가 된다 이 말을 써요. 그죠? 만약 이거 100% 같으면 어떻게 되고? 예? 100% 같으면 공식상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있어요? 없어요? 자, 위에 돈이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다? 100%면 부채비율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대부 비율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기하급수로 증가했습니까? 대부 비율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대부 비율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이래야겠죠. 자, 이런 지문이 너무 맞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대부 비율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자, 대한은 분모를 먼저 읽을 때 대한이란 말을 써요.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야. 융자액이 부채입니다. 빌린 돈입니다. 비율을 말하며 이걸 대부 비율을 다름으로 저당 비율이라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다? 론 투 밸류라 쓰죠. 우리 신문에는 뭐로 많이 바꿔놨어요? 론 투 밸류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부동산 가치라는 뜻이에요. 이 밸류. 그죠? 론은 빌린 돈을. 자, 돈 빌린다를 론이죠. 우리 바빌론 무슨 론 무슨 바로바로 론이 선지 많이 오죠. 바로바로 론은 뭐 바로바로 돈 빌려준대요. 그래서 바로바로 론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돈과 가치에 대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죠. 투는 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투는 뭐다? 밑에 그러면 이제 이걸 대한입니다. 가치에 대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LTV라고 썼어요.
자, LTV 이런 말이 많이 써요. LTV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자, 이걸 저당 비율이라 써도 되고 대부 비율이라 써, LTV라 써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라 썼습니다. 그렇겠죠. 자, 저당 비율이라 부른다.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감가가 심한 대부 비율은 100% 초과할 수도 있겠죠. 자,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도 있고 감가가 되면 100%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출자는 대출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기도 하겠죠. 뭐 70% 이상 못 빌려준다, 뭐 이런 말을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은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자, 대부분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만약에 80% 대부분은 부채 비율은 400%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이 분모고 타인 자본이 분자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고요. 대부분이 20%면 부채는 25%가 됐고, 50%일 때 100% 됐고, 60일 때 150%, 80일 때 400%, 100%면 무한대로 간다 라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습니까? 요거 별표치입니다. 시험 엄청 잘 나와요. 부채 감당률 제일 잘 시험 나와요. 부채 감당률이. 그죠?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 부채를 이분이 돈을 빌려갔을 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되는가 물었죠. 그럼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돈 빌려줍니까? 그냥 막 빌려주겠습니까? 은행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누구 입장입니까? 은행을 대출자라 씁니다. 대출자가 뭐다? 은행이다. 이걸 대출자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출자, 이걸 저당 투자자라 씁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봤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으로 봤더니, 자, 우리 가입순전할 때 순영업 소득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네? 순영업 소득 다음에 나오는 공식이 있었죠? 뭐였어요? 빚 갚는 것을 부채 서비스액 있었죠.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영업 소득이 커야 됩니까? 부채 서비스 커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크면 세전은 마이너스 되겠죠. 적자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이 1보다 커야 됩니다. 적으면이라고 하고 시험 나옵니다. 순영업 소득이 부채 소득 커야 되겠죠. 1보다 커야 부채를 감당하고 돈이 남습니까? 만약 1보다 적으면 부족하겠습니까? 1보다 적으면 소득을 가지고, 이 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 것이 부족하겠지. 1보다 적으면 커야 됩니다. 커야 된다. 자,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죠? 이걸 부채 감당률이다. 커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가 잘 됩니다. 한 문제 놓는다면 여기서 놓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랑 봅니다.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자, 부채 서비스액을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해야 할 원금 사관부가 이자적을 말한다. 1보다 크야 유리하다 했죠? 그래서 공식 보시고, 부채 감당률 1에 가까울수록 자, 은행이나 빌리는 사람 모두 위험한 입장이 되겠죠. 자, 부채 1보다 적을 경우는 부동산으로 오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보다 부족하다는 걸 뜻하겠죠. 자, 부족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부채 감당률이 10 같으면 소득 가지고 빚 갖고 돈도 남겠죠. 여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억인데 부채 수익 2억 같으면 5 되겠죠. 이게 점점 줄여서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 부채를 갖고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자, 참고로 보시고, 채무 불이익률도 참고로 봅니다. 자, 채무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말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다. 순영업 소득, 영업규가 부채 수익을 감당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영업 경비와 부채 수익 분자가 있고요, 유효가 분모 있으니까, 그죠?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채무 불이익 가능성이 커집니다. 작아야 좋은 겁니다. 총자산 해지는 아까 조소득 성수 역수거든요. 영업경비 비율을 참고로 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율 분석 한 개라는데 동그라미 칩니다. 이건 장점 없습니다. 한 개는 단점이라 씁니다. 이걸 장점으로서 이렇게 놓습니다. 지문은 틀리게 안 놓습니다. 여기 놓으면. 그죠?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잘못소, 추계로 인해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고, 대부비율이 계산할 때 부동산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면 대부분은 낮게 나타나겠죠. 그죠? 낮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투자에 관련된 사람들의 목적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3번 비율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판단할 때 같은 투자라도 사용 실패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참고로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우리 금융은 한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5문제 출제되는데, 자, 금융은 무슨 약자인 거면 자금융통을 줄인 용어입니다. 뭐를 줄였다? 자금융통을 줄인 말을 금융이라 씁니다. 그죠? 자, 시험은 107페이지 보시면 3번만 좀 보시면 됩니다. 3번 한 번 논제 있으면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에서는 참고로 봅니다. 소비금융, 수요자금융이고 개발금융, 자, 공급자금융이라 쓰는데, 이거는 소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살 때를 소비금융이라 씁니다. 여러분 집 살 때 장기로 삽니다. 거의 20년, 30년. 주택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이자가 사요. 절이란 말을 씁니다. 빌릴 때는 한 방에 빌리는 것을 일시불 대출하고요. 갚을 때는 분할 상환. 워낙 오래 빌린다 해서 이걸 영구적 저당이라 불러요. 이거 반대가 주택개발로 건설회사가 돈 빌리는 것을 자 건축대부라 쓰는데 반대입니다. 건축기간 안에 빌렸죠. 단기. 자, 건물 짓는 기간 10일에서 18개월 사이고, 얘들은 부도 낼 수 있는 고리입니다. 고리. 이자가 높대요. 그죠? 한꺼번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빌려줍니다. 한꺼번에 빌려주면 돈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겠죠. 단계적으로 대출하고, 갚을 때는 중공업사 되면 한 방에 갚는 것을 일시불 상환한다. 잠시 빌린다 해서 일시적 저당이라 쓴다. 두 개만 비교해 읽어보시고, 자, 한 장 넘깁니다. 108페이지 금융 관련 용어 별표치입니다. 금융 관련 용어는 한 문제 정도 넣을 수 있으므로 금융 관련 용어 봐야 됩니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저당 비율은 아까 했죠? 요겁니다. 저당 비율이나 대부 비율 똑같죠? 자,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뭐다? 주당 비율이라 써도 돼요. 저당 비율. 그죠? 부동산 담보 가치에 대해서 저당 대부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걸 융자 비율이었습니다. 저당 원금은 뭐예요? 최초로 빌린 돈을 저당 원금이라 써요. 그죠? 자, 잔금에 동그라미 치고 엄청 많이 나왔네. 그죠? 잔금. 융자 기간 중 상환되지 않는 융자 원금의 부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줄 것입니다. 연금의 현가 개수. 남아있는 기간을 썼습니까? 자, 이거 여러 번 기출했습니다. 잔금 비율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봐둬야 됩니다. 잔금 비율은 자, 연금의 현가계에서 뒤에 공식 안겨 있습니다. 자, 분자, 분모도 모두 다 연금의 현가계에서 쓰겠죠. 분모는 전체 기간, 분자는 잔존 기간이라는 거. 자, 상환 비율은 1 잔금 비율이 됩니다. 상환 조견표라고 했습니다. 저당 대출에 대하여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의 시간에 따라 표시하겠죠. 원금은 시간이 경감으로 증가합니다. 우상향이 되고, 이자는 시간이 경과하니까 우하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 계산한 거죠. 빌린 돈의 저당 상수 곱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빌린 돈의 역수 써도 됩니까? 저당 상수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쓸 때는 나누기 처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8번 또 기출된 지문입니다. 조기 상환 위험은 채무불이행은 대출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되겠죠? 자, DTI 공식 암기합니다. 요 계산 문제 잘 놉니다. 요 매년 DTI 이용해서 계산 문제 놉니다. DTI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뭐 데프트 투 인컴입니다. 데프트가 빚 갚는다는 거예요. 투 인컴, 연소득에 대하여 빚 갚는 거 되겠죠. 자, 부채 서비스액이나 원리금 상환액 같습니까? 우리 부채 서비스액만 알면 저당상수 나눠주면 나중에 최대 대출 금액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매년 최대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매년 나오거든요. 자, 그 옆에 하나 적으면 최대 대출 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 적어 놓을래요. 자, 계산 문제에서 매년 옵니다. 자, 최대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묻습니다. 최대 대출 금액을 계산하려면, 자, 항상 뭐다? 부채 서비스액이 구해야 되는 부채 서비스액. 부채 뭐다? 서비스액.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저당 상승 줄까 안 줄까요? 줍니다. 저당 상승은 줍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다름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액수죠. 원금과 이자를 다름으로 원금과 이자를 부채에서 읽으면 원리금이라 씁니다. 원리금 같은 말이에요. 원금 이자를 갚는 것을 상환할 수 있는 액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읽으면 원금이라 썼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금리가 되잖아. 그러면 요는 원금하고 이자를 금리라 씁니다. 합쳐서 갚는 액수를 우리가 갚는다는 뜻이죠. 부채 서비스를 쓴다. 부채는 빚 갚는 거잖아요. 빚을 얼마나 원금 이자를 갚을 수 있나 액수를 묻는 것을 말하는데, 요런 계산 문제 매년 나옵니다. 매년 뭐다? 계산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부채 서비스 바로 주겠어요? DTI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될까요? 계산해 있죠. 만약 연소득이 4천만 원 같으면 DTI 40% 주면, 그죠? 어떻게 합니까? 4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44, 16, 1600만 원이 부채 서비스 되거든요. 그거 구하면 저당상수는 문제에서 주거든요. 나누면 최대 대출 금액 바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계산 문제 노는 중에서 이 문제는 몇 년 기출되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계산 문제 다 제끼지 말고 풀 수 있는 건 풀으셔야 돼요. 그죠? 아예 제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시험장교가 아예 빼버리더라고. 그죠? 아예 제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구했죠? 그 밑에 부채 서비스 저당수 나누었잖아. 그러면 9번하고 10번을 같이 묶어서 나옵니다. 두 개를 계산해야 나오겠죠. 되겠죠? 보시고, 그러면 이건 DTI는 어떻게 된다? 연소득 곱하기 DTI면 부채소득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 금융 관련 용어는 적게 놓으면 한 문제, 많이 놓으면 두 문제까지 기출할 수 있으니까 봐두시라는 겁니다. 되겠죠? 보시고 10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유동화 제도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별표치입니다. 유동화 제도. 자, 유동화 제도라 쓰기도 하고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당시장의 구조라 쓰기도 하고 다름으로 유동화 제도라고 쓰거든요. 그렇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 다 어려운 것만 한다, 그죠? 금융 진행하면 이제 쉬워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금융까지가 좀 어려워요. 자, 유동화 제도라 써도 되고 저당시장의 구조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당시장의 구조입니다. 저당시장의 구조 되겠죠. 시장의 구조라 쓰기도 하고 유동화 제도라 쓰기도 합니다. 이걸 뭐다? 유동화 제도라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시장은 1차라는 저당시장과 2차라는 저당시장으로 나눠집니다. 1차라는 저당이란 시장과 2차라는 저당시장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2차라는 저당시장으로 구분하겠죠. 저당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되겠죠. 자, 1차 저당시장과 2차 시장은 구분되는데 1차 저당시장은 수요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 수요자. 여기서 일반 수요자 보통 쓰는데 일반 수요자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이 돈 빌리겠죠? 이걸 일반 수요자 써요.
일반 소유자가 대부분 돈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 부르겠죠. 이걸 차입자 이렇게 불러요. 이 차입자는 거의 어디로 갈까요? 은행 갈까요? 그죠? 금융기관으로 가거든요. 돈 빌리려면 자 금융기관 가겠죠. 개인들에게 돈 빌려도 하면 잘 안 빌려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 가 빌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은행 등이 있으면 은행 등이 돈 빌려주는 기관이니까 이걸 대출기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걸 뭐 다름으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라 부릅니다. 그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대출기관이 존재한다면 이 은행이 돈 빌려줄 때 무한정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 자 은행에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주식 쪽에 빌려주는 데도 있고 그죠? 기업에 빌려주는 자금도 있고 주택에 빌려주는 자금이 있겠죠. 만약에 자 국민은행이 여기 있다 가정해 봅시다. 국민은행이 있는데 주택 부분에 자 빌려줄 자금이 그죠? 주택 부분에 빌려줄 자금 1,000억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1,000억이 있다라 합시다. 요거를 조성해 놔고 요거 한도 내에서 빌려주려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000억 빌려준다고 광고를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 차입자들이 돈 빌리러 오겠죠. 그러면 빌리러 오면 제가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를 빌려줄까요? 5천만 원 빌려줘 볼까요? 1인당 그죠? 5천만 원을 빌려간다 가정합시다. 5천만 원 빌려가면 자 5천만 원 빌려가면 1,000억은 몇 명인데 빌려주면 끝날까요? 2,000명에게 빌려주면 끝나겠죠. 그렇잖아. 1,000억이니까 2,000명 2,000 곱하기 5,000 하면 1,000억 나오거든요. 그죠? 더 이상 돈 빌려줄 돈이 없잖아. 이걸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상태를 고증하라고 씁니다. 그죠? 자 여기 단서가 요만큼 빌리니까 이건 한정된 재원입니까? 많은 재원입니까? 한정된 재원. 한정된 재원인데 이걸 많은 재원으로 기출하였고 또는 적은 재원으로도 기출했거든요. 1,000억이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죠? 자 한정된 돈을 빌려주니까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상태를 고정화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빌려주면 은행의 입장으로는 그냥 빌려줍니까? 저당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예? 저당 잡죠. 저당 잡습니다. 저당권 돌락합니다. 당연히 돌락하겠죠. 그러면 저당권 돌락하면 이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자 받겠죠. 그럼 빌리는 사람 이자 주지만 은행은 이 저당을 함으로 인하여 수익이 돌아요? 안 돌아요? 수익이 돌겠죠. 저당을 하면 뭔다? 수익이 돌습니까? 저당을 하면 수익률이 들어오거든요. 이 저당 수익률이라 쓰거든요. 자, 차입자로부터 7% 이자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7% 이자 받고 빌려줬어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5천만 원 빌려 2천이니까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상태 되겠죠. 저당권을 확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안 주면 골치 아프죠? 뭐를 확보하려고?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나라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뭐가 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습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다 있거든요.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 금융공사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코리아 하우징 주택이니까 금융이니까 파이낸싱 코퍼레이션이라 썼거든요. 옛날엔 4개 다 썼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약자를 써가지고요. HF라고 지하철역 같은 데 많이 붙여놨어요. 바늘땅에 가면 이것도 있어요. 대구지사 HF라 써놨어요. 그죠?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옛날에 코모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한국신용보증기금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증 의무와 돈 빌리는 걸 동시에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시 출발했고
출발할 때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2조 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연히 공사 사장님은 대통령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도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 출연기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사주는 거예요. 뭐를 사준다? 저당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종류로끼리 묶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되겠죠? 자, 종류별, 용도별. 자,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묶겠죠? 부산은 부산끼리 묶습니다. 이걸 지역별, 권역별로 묶습니다. 이걸 저당권을 묶는 것을 패키지라 씁니다. 패키지. 패키지화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지는 저당권을 집합한다 해도 똑같습니다. 자, 저당권을 패키지화한다는 말이나 집합화한다는 말이나 풀조성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놓을 때마다 문제에다 이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새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당권 패키지화나 집합화나 풀조성이나 다 모두 같은 말이라고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적고 저렇게도 막 적는 거예요. 그럼 이거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각하겠죠? 자, 패키지에서 팔아버려요. 팔면은 이 은행 남겨야 돼요? 안 남기고 팔아야 돼요? 남겨야죠. 1% 남기고 6% 파는 거예요. 그래야 1% 차익을 먹거든요. 워낙 대량으로 팔더라도 1%부터 무맘하겠죠, 금액이. 그러면 한국주택금융에서 이거 사주는 거예요. 자,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 만약에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갖고 있으면 됩니까? 이걸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보유한대요. 이 말은 저당권 은행이 갖고 있으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한다 뜻이고, 만약에 은행이 돈 떨어지면 이거 팔아야 됩니까? 여유가 없으면,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팔아야 되겠죠. 이거를 저당권을 팔아야 됩니다. 저당권을 매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본인이 갖고 있어도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자,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보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MBS 발행합니까?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MBS 발행하는 겁니다. MBS를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해서 MBS를 발행하는 겁니다. MBS 발행 안 해보겠습니다. 쭉. 자, MBS가 뭔가 하면 모기지입니다.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을 담보로 뺏기듭니다. 세큐리에서 증권으로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으로 발행하여 이걸 팔겠죠? 팔면 여기도 이윤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남겨야 되겠죠. 그럼 이것보다 이게 낮아야 됩니까? 이율이? 낮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사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산다? 투자자가 사는 거예요. 자, 개인이 되든 외국인이 되든 관계없어요. 기관이 되든 관계없죠. 그러면 이 투자자가 이걸 사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들이 요구하는 거 있겠죠. 투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보다 이익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4%대에 머물러 있다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4%에 머물러 있으면, 자, 증권 수익률이 더 커요? 적어요? 크죠. 그럼 이거 사는 게 낫겠죠? 자, 증권 수익률이 이게 더 크겠죠. 이게 더 5%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자금이 더 갑니까? 그럼 유동화는 1차에서 발생합니까? 2차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2차에서 유동화가 결정됩니다. 2차는 뭐다? 증권관계 형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차에서 유동화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서 발행해야 되겠죠. 그럼 돈 돌아요? 안 들어요? 현금 들어옵니다. 뭐가 돈다?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이 유입되고, 여기도 일로 현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현금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현금이 이렇게 유입되면, 자, 국민은행은, 자, 저당권이 쌓이면 팔면 돈 들어오겠죠. 또 빌려주고, 또 저당권이 쌓이면 팔고, 돈 들어오면 다시 빌려주고, 한정된 세원으로 많은
수요자, 공급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 채권 직접 발행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직접 은행채 발행해도 되겠죠. 그래서 채권을 직접 발행한다. 이거는 펀드 채권입니다. 채권을 직접 발행해서 매각을 해도 됩니다. 매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바로 매각해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5% 사준다면 직접 매각하면 2% 차익을 먹겠죠. 근데 신용도는 얘가 더 높거든요. 국가산하기관이 높겠죠. 얘들은 부도날 시점에는 부도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신용도금이 높기 때문에 얘 거를 많이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차 저당시장은 어디서까지입니까? 수요자와 금융기관까지를 1차 저당시장이라 부르고, 2차는 어디서까지입니까? 이 대출기간 일로 가든 관계없어 투자자 사이에서 모두 2차 저당시장이라 쓰고, 이 MBS를 발행할 때 원래의 사입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당시장 구조 밑에부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봅니다. 그림 밑에 봅니다.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하여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 씁니까? 그렇겠죠.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당초 부동산 자금 융자를 한 기관 외에 다른 기관을 부동산 저당 채권에 투자할게요. 간접적으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투자가 계속될 때 단기 자금이 장기 자금으로 대체되겠죠. 계속 빌려주셨으나 효과를 가져오며 국민 경제적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자금 배분을 촉진케 하는 것이 된다. 되겠습니까? 잔장 넘겠습니다. 넘겠습니다. 자, 저당 유동의 기능 봅니다. 여기 한정된 재원에다가 줄 것입니다. 어디 줄 건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 공급 혜택을 부여한다. 이 한정된 재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번, 투자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 제공해 주겠죠. 3번, 대출기관의 은행입니다. 단기 자금 조달 장기 운영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떨어지면 이 저당금 팔면 되거든요. 되겠죠. 유동성 위험이 줄어듭니다.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기출했고, 대출기관 입장에서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전환시켜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했습니까? 고정화가 완화된 것은 유동화됐다 이 말이에요. 완화됐다. 이것도 기출된 질문이고요. 4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우융합됨으로써 경기 조절이 그만큼 수월해졌습니까? 그렇겠죠. 자, 전제 조건 한번 봅니다.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시를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2번, 저당 승률이 투자 요구 승률을 만족한다. 이 말이 뭐예요? 저당 승률이 크다는 거예요? 요구 승률이 크다는 거예요? 저당 승률이 훨씬 커야 되겠죠. 저당 승률이 요구 승률이 커야 이것이 일로 유통돼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걸 저당 투자가 요구 승률을 만족한다는 것은 저당 승률이 가장 크고 요구 승률이 가장 적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 1차 금리가 제일 높죠? 그렇잖아. 7%, 2차 금리가 6%, MBS 금리가 5%. 요구수익률이 4%. 이렇게 금리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저당시장 구조 1차 저당시장 한번 봅니다.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에 줄 것입니다. 이 수요자 나오면 무조건 1차 찍었어요. 수요자는 1차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수요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자 되겠죠?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각종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저당 주택을 구입하고 전 일반 수요자와 새로 공급하고 전 건설업자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죠. 이때 1차 저당자는 설정된 저당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해도 된다. 이 말은 자금 여유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있으면 은행에 돈 갖고 있어도 되겠죠. 저당권 갖고 있어도 되고, 자금 여유가 없으면 이 저당권을 2차에 팔겠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자, 2차 저당시장 봅니다. 저당 대출 기관이 은행입니다.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 있으면 모두 2차 저당입니다. 이걸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 저당에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2차 대출 기간은 저당 패키지는 저당권을 묶었다 이 뜻입니다. 저당권을 묶었습니다.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 여유가 없으면 2차에다 팔기도 합니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제 받는 원래 차입자 직접 관계없다. 왜? 발행자 명의로 발행하므로 차입자와 직접 관계없다. 이것은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자와 아무 관계없이 공개 시장에 자유롭게 교환되는 것이 마찬가지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을 유도하는 데 열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유동은 1차에서 발생한다면 틀립니다. 2차에서 발생하겠죠. 이 같은 2차 저당시장이 없다면 1차는 대출기간은 금방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대출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중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112페이지 별표치입니다. 112페이지 봅니다. MBS 요 종류를 보려고 합니다. MBS 종류 4가지 있습니다. MBS 종류. MBS 종류는 단독으로 시험이 잘 나와요. 어떻게 시험 나온다? 단독으로 시험이 잘 나와요. 4가지 종류 있으니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MBS 종류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MBS 종류. MBS가 뭐다? 모게지, 백키드, 세큐리티스. 자, 모게지가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저당. 주택저당. 백키드가 담보부예요. 담보부. 담보부 되겠죠? 담보부. 세큐리티스를 정권이라 씁니다. 이 종류가 4가지 있거든요. 종류 4가지 있는데 크게 묶으면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분형이 있었습니까? 지분형. 뭐가 있더라? 지분형 있고 지분형과 부채형을 반대로 많이 바꿔놔요. 지분형과 자, 부채형이 됐죠. 부채형 해도 되고 채권형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채권형 또는 부채형. 채권형이라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2개를 믹스한 것을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혼합형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분형은 어떤 거 있었어요? MPTS가 있습니다. MPTS. 자, MPTS가 뭐예요? 모게지 패스스루스 세큐리티시거든요. 요거는 뭐다? 자, 저당권을 패스스루스가 뭐다? 이체 통과시킨다 뜻이겠죠. 정권이겠죠. 이걸 줄여서 이체정권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체정권. 이걸 이체정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반대가 되는 게 자, 채권형이 되겠죠. 채권형이니까 MBB가 있습니다. MBB. 자, 모게지, 백키드, 펀드 이렇게 쓰죠. 이 저당채권이다. 줄여서 그냥 저당채권. 주택저당 담보부 저당채권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저당채권이라 부르겠습니다. 저당채권이 있고요. 자, 혼합형은 이 2개를 짬뽕했는 걸 혼합형이 있는데 2가지 종류 있죠. 뭐 있습니까? MP, TB와 CMO 있습니다. CMO라고 2가지 있습니다. 자, MPTB는 직불채권이라 그냥 줄이겠습니다. 뭐다? 직불채권이라 부르고, 그죠? 채권이라 쓰고, 여기까지는 메뉴가 하나밖에 뿐인데 여기는 뭐다? 메뉴가 여러 개를 다계층이라 부르겠습니다. 메뉴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계층 채권이라 씁니다. 다계층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다계층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2개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뭐를 비교한다? 지분형과 채권형을 바꾸어가 시험에 자꾸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이 2개는 반대거든요. 뭐한다? 반대. 반대니까 자꾸 바꿔놓거든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읽어볼래요. 처음에 제가 돈을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차입자가 어디가 빌렸습니까? 은행가 빌렸죠? 금융기관가 빌렸어요. 금융기관 빌리면 금융기관은 이거를 팔아요? 안 팔아요? 저당권을? 팔아요? 매각합니다. 자, 여기는 매각이고 여기는 매각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했습니까?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공사 여기 팔았어요. 그죠? 여기 팔면 얘는 이거를 기초로 뭐를 만다? MBS 증권을 만들어서 누구인데 팔았어요? 투자자였는데 아예 팔 때 자산으로 매각해요. 뭐로 매각한다? 자산으로. 아예 자산으로 팔아버려요. 판다는 말은 어디만 옵니까? MPTS만 매각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매각이 안 나와요. 여기 매각 너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갑순이가 5천만 원 빌렸어요. 5천만 원 빌렸으니까 빌렸는 돈에 대해서 원금 이자 갚아요, 안 갚아요? 예? 매월 뭐를 갚아요? 원금하고 이자를 갚겠죠.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겠죠. 이자가 뭐예요? 금리예요. 이자를 금리라 씁니다. 금리. 이거를 상환합니까, 안 합니까? 갚아요. 갚았죠. 그러면 이 돈이 차입자가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 팔았으니까 한국주택은 넘어가겠죠. 그럼 은행에 이 한국주택 이거 취급 보정 여기 합니까, 안 합니까? 취급 보정을 해가지고 여기 발행자입니까? 얘가 발행자거든요. MPTS를 발행합니다. MPTS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누구인데 팔았어요? 투자지 팔아봤죠. 그러면 이 갑순이가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넣으면 이 은행에 넣은 돈이 자동이체대가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투자자까지 돈이 바로 와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은행에 누가 돈 받는지 얘는 모르잖아. 그죠? 은행에 빌렸으니까 빌린 은행에 갖다 돈만 갖다 넣겠죠. 원금 이자 넣으면 자기네들이 다 나눠가죠. 그러면 1%는 은행 챙기고 나머지 1%는 한국주택금융 채고 나머지는 투자자에게 이자 가겠죠. 그렇잖아. 5% 갈 거잖아. 넣기는 얼마 넣었습니까? 7% 넣겠죠. 처음에 넣은 사람 7% 넣었을 거잖아요. 그죠? 은행에 스스로 뛰겠죠? 1% 스스로 뛰고 한국주택금융도 발행했으니까 뭐다? 지급보증이니까 1% 보증비가 1%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5%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투자자겠죠. 투자자가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죠. 자, 투자자가 돈 받았잖아요. 이 돈 받는 것을 우리가 원금과 이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걸 원리금이라 써요. 원리금.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투자자가. 이걸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받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투자자가 있대요. 일로 돈이 갔대요. 다 팔았으니까 저당권도 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저 매각했다 이 말을 했었거든. 다 팔아먹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으로도 시험 나왔고 소유권으로도 시험 나왔어요. 저당권으로 오든 소유권으로 오든 관계없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 원리금 소치권과 저당권 모두 누구 앞에 가 있습니까? 투자자 앞에 가 있어요. 이걸 암기하시라고. 요거 암기해 두면 지금까지 문제는 다 풀려요. 거의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도저히 하니까 2MPT 있습니까? T 발음 나는 거 다 같습니다. 여기로 다 같다는 거예요. 요걸 물어요, 시험에서. 그러면 MPTS란 이체 증권은 뭡니까?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가 가겠죠. 자, 그러면 돈을 얘가 받으니까 위험도 일로 갈까 안 갈까요? 자, 만약에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까? 채무 뭐다? 불이행. 채무 불이행 되겠죠. 안 갚을 돈 떼묻잖아. 불이행 되겠죠. 채무를 불이행하면 위험이 누구인데 갔습니까? 투자자가 가고. 자, 그런데 이거를 10년짜리 증권을 발행했는데 3년 후에 집 팔아가지고 잔금 다 갚아버리면 나머지 7년 전에 미리 돈 갚았죠? 이걸 조기상환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조기상환. 10년 동안 빌려 쓰기로 했는데 3년 지나가지고 주택이 처분되었어요. 그럼 처분되면
미상한 잔금 정리해 주겠죠. 은행에 갚으러 오겠죠. 그러면 자, 조기 상환해 버립니까? 조기 상환되면 얘는 이자 못 받겠죠. 돈 다 받아버렸잖아.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든 조기 상환이든 모두 누가 본다?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투자는 위험이 커요, 적어요? 크죠. 그럼 수익도 클까, 적을까요? 수익도 크게 요구합니다. 되겠죠. 자, 위험이 크니 수익도 크게 요구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자, 금융기관 이런 사람 다 모아가 1,000억이 되었다면 1,000억만큼 발행을 했다면 자, 정권도 얼마입니까? 1,000억이 되었습니까? 자, 100% 받으니까 추가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초과 담보가 없어요. 추가 담보가 없겠죠. 현금 흐름이 여기서까지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 현금 흐름이 여기 현금 흐름이에요. 원리금 수익권을 다른 말로 현금 흐름권이라 씁니다. 이걸 현금 흐름권이라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현금 흐름권 없네 하지 말고 같은 말이에요. 원리금 수익권을 다른 말로 현금 흐름권이라 불러요. 자, 현금 흐름권이 여기까지 직접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차입자에서 투자가 직접 연결됐죠. 현금 흐름이 직접 연결됐어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현금 흐름권이 직접 연결됐고, 그죠? 너 몇 가지 딱 자동 이체 되잖아. 현금이 직접 연결됐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추가 담보 없습니다. 자, 요거하고 반대로 한번 볼까요? 얘는 한번 볼까요? 처음에 차입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차입자 있거든요. 이 차입자가 은행에 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금융기관에 돈 빌렸거든요. 금융기관이 이거 매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한국주택은 팔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안 팔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겠다. 이걸 발행기관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발행기관이 이제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얘가 돈 빌 때 저당권 잡고 있었어요, 없어요? 저당권 잡고 있었죠. 그럼 저당권 갖고 있었어요. 저당권 갖고 있었죠. 자,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있었죠. 근데 얘가 매월 원금이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매월 원금하고 이자를 넣겠죠. 이자를 여기 갚는다고요. 원금과 이자를 만다 상환한다고요. 상환. 이해됐습니까? 갚아 나간다고. 그러면 돈 누가 받았습니까? 금융위 발행기관이 받았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금융기관까지 왔죠. 그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이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이 돈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 채무 불이행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 불이행한다는 위험이라든지 또는 미리 돈 갚는 걸 조기 상환합니까? 조기 상환하는 위험이 있겠죠. 이런 위험 누가 부담했습니까? 자, 이 은행이 발행기관이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은 모든 위험이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기관이 부담하겠죠. 그러면 이 발행기관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담보로 해서 뭐를 담보로?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이 발행기관 명의로 돈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면 개인은 차용증 써주죠. 자, 기업은 차용증 써줍니까? 채권 발행합니까? 채권 발행해. 채권. 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입니다. 개인은 차용증이라 쓰고 은행은요? 채권이라 써요. 채권이란 말을 썼죠. 그러면 이거를 채권 이자율이 되면 투자자가 사요, 안 사요? 채권 사는 거예요. 뭐 보고 샀습니까? 은행 믿고 샀습니까? 갑순이 믿고 샀습니까?
은행 믿고 샀죠. 그러면 이 투자자가 채권 이율 보니까 채권 이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채권 이율 보니까 한 6% 주겠대요. 이율 좋네. 그죠? 만기를 봤더니 만기 보겠습니다. 10년짜리 채권 샀다 봅시다. 그죠? 그럼 발행일 있고 만기일 있습니까? 만약에 이 발행하는 날짜, 발행일 있다면 2019년 6월 1일 같으면 이 10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만기는 2029년 6월 1일이 되겠죠. 그렇잖아. 채권에 다 적혀 있어요. 이자는 얼마 준다? 6% 준대요. 그러면 자, 적금 넣는 것보다 이게 100기 나을 것 같으면 이거를 제가 사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돈 필요하면 채권은 뭐다? 증권회사가 팔마돼요. 은행 들고 갈 필요 없어요. 채권 가면 내가 만약에 국민은행 채권 갖고 있으면 국민은행 들고 가야 되느냐? 만기 안 됐으니까 돈 안 내줘요. 어디 들고 갑니까? 증권시장에 들고 가면 채권 거래한다고. 그럼 다른 투자자가 내 거 산다고요. 뭔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만기되면 그 만기된 사람이 나머지 돈 다 타가가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만기 10년이니까 내가 중간에 돈 필요하려고 하면 딴 사람인데 양도해도 됩니다. 양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권회사 가면 채권 팀이 있어요. 그거 다 팔마돼요. 그럼 채권 투자자들도 딴 사람 있어요. 개인한테 팔마돼. 전산에 다 입력해. 명의만 바꾸면 되니까 돈 주고. 어디가 파느냐 하고 증권회사 들고 팔마돼. 걱정할 필요 없어. 증권회사는 증권만 합니까? 채권도 합니까? 채권 다 해요. 채권도 하고 물류도 하고 다 해요. 다 한다고 가면 현금 바로 줘요. 증권회사에서 가면은. 예? 금방 준다고. 왜? 시간만 지나면 이자 붙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면 얘가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자, 채권은 이거 6개월 만에 원금 이자 제줍니다. 6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줍니까? 받기는 매월 원금과 이자 받아요. 얘는 주기는 원금과 이자를 언제 줍니까? 예? 6개월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얘가 받아 갖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10년 빌려간다고 얘가 약속을 했는데 10년 믿고 10년짜리를 채권 발행했는데 그러면 은행은 중간 차익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자, 4년 후에 집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미리 갚는 것을 조기 상환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은행에 돈은 있고 받는 돈은 없는데 이자만 줘야 되잖아. 은행은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만기되기 전에 채권 사는 사람에게 이거 갖고 오라는 걸 콜이라 씁니다. 뭔다? 콜. 채권 들고 오래요. 채권을 들고 오라 하면 채권 승률이 좋으면 투자자는 들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아직 만기 남았으니까. 만기 되면 갖고 가겠다 하는 것을 방어라 씁니다. 뭔다? 콜방어라고 씁니다. 뭔다? 콜방어라 씁니다. 투자자가 만기 전 변제에 대하여 방하는 것을 콜방어라 씁니다. 되겠죠?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얘와 얘는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모두 어디 있습니까? 발행기간이 있어요? 발행기간 있죠. 발행기간이 비어. 발행기간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가 놓으면 틀린 지문이 된다고. 현금 흐름이 투자자까지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습니까? 현금 흐름이 연결 안 됩니다. 어디까지? 발행기간까지만 연결되지 투자자까지 현금 흐름이 연결돼. 현금 흐름이 뭐예요? 돈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돈, 얘가 은행에서 돈 받아버렸거든. 현금 흐름권이 어디까지? 발행기간까지 연결됐지 투자자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되겠죠? 우선 두 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개 시험 굉장히 반대로 잘 나와요. 그죠? MPTS와 MBB 출제 잘, 작년에도 기출했습니다. 출제 엄청 잘 되는 거 봐둬야 되겠죠? MPTS 보겠습니다. 지분형이라 씁니다. 발행기간이 주택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하겠죠. 증권의 형태로 이를 투자에게 매각이란 글자 있어요 없어요? 자, 동그라미. 여기는 매각 있어요 없어요? 자, MPT에서 매각 있죠? 여기는 매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MPB는 매각일에 말이 안 나오고 용급은 하겠죠? MPT에서 매각이 나왔습니다. 매각한대. 매각하고 발행기간은 원리급 지급 보증 맞습니다. 얘는 지급 보증만 썼습니다. 보증만 썼다. 지급 보증. 한국주택은 지급 보증 쓰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발행가 무슨 말 하겠죠? 2번 2번이 제일 중요해요. 2번이 별표하시고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은 모두 누구에게? 투자자에 이전됐죠. 매각되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돈 받는 쪽이 투자자니까 주기상환 이윤과 채무 불이익위험도 당연히 투자자가 부담한 빚죠. 자,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3번 발행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도한 것으로 발행만큼 자산이 감소하지만 현금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자, 저당 총액과 이체적인 같아지겠죠.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직접 연결됐죠. 자, 4번 저당 차입자가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을 때 주기상환 시 투자는 주기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익을 누가 다 부담했다? 투자자가 다 부담하고. 자, 투자는 매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요. 그죠? 차입자가 은행에 돈 넣으면 전부 다 투자 쪽으로 바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동이체대가 넘어오는 거예요. 되겠죠? 은행은 자기 스스로만 띄고 바로 넘겨주겠죠. 그렇잖아. 1% 먹기로 했잖아. 스스로. 그것만 띄고 바로 넘겨준다고요. 그렇죠? 자, 수명은요 제일 짧아요. 왜? 중간에 팔아볼 수 있겠죠. MBT에서는 중간에 팔아보면 수명이 끝나버려요. 다 갚아버렸으니까. 수명이 짧은 것이 MBT에서 가장 긴 것이 MBB입니다. 두 개는 반대입니다. 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높대요. 자, MBB 봅니다. 주택지당채권 담보채권. 자, 주택지당채권을 담보로 하되 발행기 신용으로 발행한다. 은행 자기 신용으로 은행 이름으로 발행했습니다. 은행 믿고 채권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채권 팔면 대구은행 믿고 샀죠. 돈 빌려줬잖아. 채권 샀다는 그 은행에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는 목적이 뭐다? 나에게 뭐가 들어온다? 이자가 들어오니까 빌려주는 거죠. 2번. 자,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이 모두 발행기간이 있습니다. 자, 투자자에 따라 슬쩍 바꾸면 안 됩니다. 2번 중요하고. 3번 발행기간 저당 대출자로부터 받은 원리금의 투자에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발행한 저당 채권에 대해 새로운 원리금을 지불하므로 저당 대출자와 투자 현금이 연결되지 않는댔죠. 이거는 현금으로 어디까지? 은행 발행까지만 연결, 투자자까지 연결 안 돼요. 이 말이고, 발행기관은 저당권을 보유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 위험, 조기상환 위험, 채무력 모두 발행기관에 부담합니다. 발행기관은 신용도 중요시 되겠죠. 그죠? 이 말은 대형은행일수록 사람들이 채권 더 잘 사겠죠. 작은 은행은 부도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투자자의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 5번에 발행기관은 투자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과담보 있습니까? 초과담보 있습니다. 아까 MPT에서는 초과담보 없었습니다. 100%인데 그러면 저당권 모두 다 발행하지는 못합니다. 초과담보 있다. 만약에 1000억 같으면 60%만 발행하면 600억만 치만 MBB 발행한다. 왜냐하면 부도 났을 때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 건져야 되겠죠. 초과담보가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자, 저당 채권 총액이 발행보다 적습니다. 자, 투자는 원금과 이자를 6개월 단위로 지급받았겠죠. 차입자로 받을 때는 은행이 매월 받았잖아. 근데 자, 투자자와 정산할 때는 몇 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정산하겠죠. 수명은 가장 길고 수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자, 투자자는 콜방어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발행자의 변제에 대하여 만기전 변제에 대해서 방하는 것을 콜방어라고 씁니다. 투자자가 만기전 변제에서 방하는 목적은요, 채권 수익률이 좋으니까 방하는 거예요. 새로 사면 불리하네 그렇겠죠. 자, 이번에는 혼합형 한번 보겠습니다. MP, TB와 CM 혼합형인데 두 개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묶어서 혼합형이니까 이 발행 기간하고 이 발행하는 기간하고 투자자 있습니까? 투자자. 자, 발행 기간은 소유권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다? 소유권. 또는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발행 기간에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투자자는 돈 받습니다. 돈은 누가 받습니까? 둘 다 원리금, 수취권은 돈을 받는 쪽은 누굽니까? 투자자입니다.
돈을 받는 쪽이 투자자니까 자 이거는 위험이 중간 정도 돼요. 위에 두 개를 냈을 때 중간 정도, 수익도 뭐다? 중간 정도 돼요. 되겠죠? 위험과 수익은 중간 정도 된다. 자, 그럼 이거는 자, 둘 다 MPTB든 CMO든 소유권은 모두 누구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고 원리금수지권은 뭐다?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요거 두 개 봐두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MPTB입니다. 둘 다 혼합형입니다. 그러니까 MPTB는 MBV와 MPTB 혼합형으로 저당권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원리금수지권은 투자 이사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즉 MPTB가 발행기의 부채로 발행하는 점에서 MBV와 유사하지만 담보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으로 투자 이전되니까 MPTS와 유사하다. 자, MPTS보다는 수익률은 적으나 MB보다 수익률이 높게 중간 정도 있죠. 중간 수익과 중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고 이런 초과 담보는 MBB보다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CMO라고 했죠. 다계층 채권. 자, 이 MBB와 MPTS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거든요. 자, 여기는 메뉴가 하나라는 거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거든. 제가 한번 볼게요. CMO. 여기 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CMO가 있어요. CMO. 이걸 계층이 다른 것은 종류가 하나밖에 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메뉴가 여러 개예요. 이걸 계층이 많다. 다계층 채권이라고 불러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미국 이러니까 알파벳을 쓰면 A, B, C 이렇게 마지막을 Z라 부르겠습니다. 자, 트렌시라는 말을 써도 되고 계층이라면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트렌치, 한문은 계층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뭐다? 계층. 영어로 쓰면 트렌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트렌치가 됐죠. 마지막 트렌치를 Z 트렌치는 왜 마지막을 Z라 쓰는가 하면 알파벳 마지막 숫자가 Z니까 마지막 트렌치를 Z 트렌치라 씁니다. 뭐 특별히 마지막 트렌치는 Z 트렌치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 마지막 트렌치는 Z 트렌치 외우지 말고 알파벳 마지막이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트렌치로 본다고 적어놓아요. 중간에 5개 할 수도 있고 10개 할 수도 있고 발행하는 사람마다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마지막을 Z, 알파벳 마지막이니까 Z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는 중요한 것은 뭐다?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까? 기간 다르게 정할 수 있죠. 이게 3년짜리 정하고 얘는 4년짜리 채권 정하고 얘는 5년짜리 채권 정했습니다. 얘는 6년짜리 정해도 돼요. 이렇게 채권을 메뉴를 다르게 정해야 돼요. 자, 금리도 달리 정해도 됩니까? 금리 정해도 했죠. 자, 얘는 금리가 4%, 얘는 4.2%. 한 칸 내려왔네. 그죠? 금리를 다르게 정해도 했죠? 금리를 달리 정해도 돼요. 얘는 4% 금리 했습니다. 얘는 뭐다? 4.2%. 얘는 4.4%. 얘는 4.6% 해도 돼요. 왜 뒤로 갈수록 금리를 제가 높게 적었을까요? 위험이 크거든요. 자, 선순위일수록 원금 횟수가 빨라요. 후순위일수록 원금 횟수가 늦기 때문에 선순위가 원금이 빨리 횟수되니까 위험이 적은 거예요. 후로 갈수록 원금 횟수가 늦으니까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금리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변동 써도 됩니까? 변동이자를 써도 되고 고정이자를 써도 돼요. 이거 정하면 돼요. 발행할 때 변동을 쓰든 고정을 쓰든 이렇게 정하면 돼요. 발행시에 정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트렌치가 제가 원금을 한번 갚아 보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상환할 수 있습니까? 그죠? 원금과 이자를 첫 번째 트렌치가 이렇게 갚아나면 나머지는 이자만 갚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가 갚는다? 이자만 갚고 Z는 아예 갚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3년 말이 되면 원금과 이자 다 갚아지니까 전체 상환에서 빠져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겠죠. 그럼 두 번째 뭐를 갚기 전다?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거든. 이자를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환하거든. 나머지는 이자만 갚고 있죠. 그죠? 얘는 아예 갚지 않아요. 그러면 자, 요거는 자, 4년 초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4년 말까지 원금이 다 갚아지겠죠. 그러면 이 상환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다시 뭐다? 원금과 이자를 갚겠죠. 이렇게 상환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도 5년 초에서 5년 말까지 원금을 다 갚겠죠. 그러면 원금이 다 갚아지니까 이 풀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한 번도 안 갚았죠? 원금 한 번도 안 갚았죠. 원금과 누적된 이자입니까? 이자 한 번도 안 냈잖아. 그래서 누적된 이자가 있겠죠. 이걸 일시에 상환합니다. 일시에 뭐다? 이렇게 갚아나가면 돼요. 상환하면 돼요. 일시에 상환하는데 이때 상환은 뭐다? 분기별 상환입니다. 뭐다? 분기별 상환이 돼요. 상환은 뭐다? 분기별. 분기가 계절별이 되겠죠. 계절별이 3개월이에요. 우리나라 12달을 4계절로 나누면 한 분기가 3개월이 나와요. 분기별이나 3개월이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 Z는 콜방어 됩니다. 다른 거는 콜방 안 됩니다. 누구만 콜방어 된다? Z가 콜방어 되거든. 이것을 Z를 장기 투자라 씁니다. 장기 투자자. 여기는 뭐다? 콜방어가 가능하다 이 말을 씁니다. 이런 질문이 있겠죠. 장기 투자자에게 뭐가 가능하다? 콜방어가 된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CM은 단독으로 시험 넣을 수 있어요. CM은 뭐다? 단독으로. 이거 단독으로 시험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CMO. 자, 저당 채권과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CMO는 MBB와 MBD 혼합형으로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원리금, 소치권은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그죠? 증권의 우리나라 대부분 이거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애는 뭐냐 물으면 CMO를 찍으시면 돼요. 되겠죠? 2번. 저당 채권 총 발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서로 다른 이자를 적용했습니까?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합니다. 그렇겠죠? 자,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 다르죠? 전부 다르게 다 정했잖아. 다르게 정한다. 자, 3번. 트렌치 수명은 저당채 만기전 변제율에 따라 결정되며 만기전 변제율은 저당 이자율과 시장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트렌치는 조기 상환이면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왜 투자자가 부담합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받습니까? 투자자가 받기 때문에. 자, 4번. 저당 차입제 원금 이자를 트렌 직접 지급함으로 이체 정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제또 트렌치 중간에 이자와 원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만기 때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제또입니다. 그죠? 자, 원하는 콜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장기는 제또를 말합니다. 자, 그런 뜻이겠죠? 자, 6번 트렌치의 규모수를 조정하며 자, 이건 모두 다 콜방은 아니고 제또만 되니까 부분 콜방은 가능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되겠죠? 자, 트렌치는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이며 마지막을 제또 트렌치라고 부릅니다. 자, 당구장 표시. MBS 유형은 MBS 발행 이상의 초과담보 필요한 것은 MBB와 MBTS, 초과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MBTS와 CMO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과를 하고요. 자, 이 MBS의 종류는 매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